48시간. 단 320기의 미사일이 한 나라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7위 산유국 UAE의 수도가 불타오르던 그날 밤, 40년 혈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본국 승인 전까지 요격할 수 없다. 수조 원이 투입된 미국의 방공망은 완전히 무너졌고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무방비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날 때 한국의 기술진은 오히려 화염이 쏟아지는 전장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상부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동맹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날 밤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반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서명을 하는 순간 잉크가 번졌습니다. 손이 떨린 건 아니었어요. 펜촉이 낡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번진 잉크 자국이 이상하게도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한국 측 추가 제안 거절. 정중하지만 단호한 문구들이 빼곡히 적힌 공문서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부관 오마르에게 건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우리에겐 이미 최고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하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총괄준장으로 이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죠. 제 책상 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의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 시스템 운용 현황, 사드 배치 상태, 레이더 탐지 범위 분석서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부다비의 마천루들이 석양빛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계 7위 산유국, 중동의 경제 허브, 그리고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 저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방패였죠.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신념이었죠. 현대전은 기술력이 결정하고 기술력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사막의 폭풍작전 당시 바그다드 상공을 가득 메운 미국의 화력을 목격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전쟁은 결과로 증명되고 미국은 이미 그 결과를 수십 년간 증명해왔다고요. 그래서 책상 모서리에 놓인 그 얇은 파일이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표지에는 한국형 방공 시스템 천공2 시범 운용 보고서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죠. 저는 그 파일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거든요. 동맹국이니까 예의상 일부 구역에 배치는 해줬지만 실전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한국이 방산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계약도 들었고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도 접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소국가들끼리의 거래였어요. 우리처럼 미국의 최신 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부관 오마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오마르는 저보다 10년쯤 어렸지만 현장 감각만큼은 통제실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새 보고서를 제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장비 도입을 다시 제안했다고요. 천공2 시스템의 성능이 예상보다 우수하니 주요 시설 방어에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서명만 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한다는 답변이었죠. 오마르가 잠시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난 석 달간의 시범 운용 데이터를 언급했어요. 탐지율이 높고 요격 성공률도 예상을 웃돈다고, 특히 적어도 소형 표적 처리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오마르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범 운용과 실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통제된 환경에서의 성능이 전시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미 40년간 검증된 시스템이 있다고 덧붙였죠. 오마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경험 많은 지휘관과 젊은 부관의 시각 차이쯤으로 치부했죠. 오후가 되자 지하 15층에 위치한 작전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하강하는 동안 저는 이 건물이 완공되던 날을 떠올렸어요. 12년 전이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 4의 기술진이 직접 참여해서 설계한 최첨단 방공 지휘소였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위성 정보,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통신망. 이 모든 게 우리의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제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UAE 전역의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수도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펼쳐진 방어선들,
경제 중심지 두바이의 다층 방어망, 그리고 국경지대의 조기경보 레이더망까지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패트리엇, 사드, 아비엘 모두 미국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 구석, 북동부 외곽 지역에 작은 녹색 점 몇 개가 보였습니다. 바로 한국 시스템이 배치된 구역이었죠. 천궁2 발사대 4기가 배치된 곳이었어요. 저는 그 녹색 점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뚫려도 전체 방어 체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주요 시설들은 모두 미국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기술 책임자 알리가 다가와서 일일 점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미국 측 기술진과의 협업도 순조롭다고 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 완벽한 시스템 앞에서 어떤 위협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알리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구역도 점검이 완료됐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지역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방공 태세를 한 단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정보였죠. 드론과 순항미사일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훈련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은 어떤 규모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덕분에 실시간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이죠. 장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장성들도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미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동료 장성 한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드 준장이었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 추가 도입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최근 유럽에서도 평가가 좋고 특히 드론 대응 능력이 검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체계를 주요 방어망에 편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스템들 간의 통합 운용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국가의 장비를 끼워 넣으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파리드 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도시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질서 정연한 이 나라, 그리고 그 위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전쟁은 결과로 증명된다는 제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수십 년간 그 결과를 증명해왔고 우리는 그 증명된 길을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기술의 우열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동맹이란 평화로울 때 맺은 계약서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순간에 누가 옆에 남아있느냐로 증명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 진실을 저는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얇은 파일,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한국 시스템 보고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오만함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대국의 기술만이 답이라고 작은 나라의 노력은 비교 대상도 안 된다고 믿었던 제 착각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 사흘 후 그 작은 녹색 점들이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요. 통제실의 야간 근무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일상적인 하루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창밖의 도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그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는 처음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었죠.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통제실 당직 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군님, 즉시 통제실로 오셔야 합니다. 북쪽 국경에서 다수의 비행체가 탐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물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직 사관이 답했죠. 현재 100여 개 이상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100여 개.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차로 본부까지 가는 2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미국 시스템이 있고 미국과의 직통 연락망이 있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UAE 북쪽 국경을 중심으로 붉은 점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드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큰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었죠.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기술 책임자 알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탐지된 표적만 250개를 넘어섰다고, 패턴상 다층 포화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시스템 즉각 가동, 패트리엇과 사드 배치 완료, 그리고 미국 중부사령부의 즉시 상황 통보 및 지원 요청이라고 외쳤죠. 통제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 팀의 교신 소리가 뒤섞였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게 울려 퍼졌어요. 오마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미국 측의 핫라인으로 연결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이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성정보, 추가 요격 미사일, 필요하다면 공군 지원까지도요. 그게 동맹이었으니까요.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점점 더 UAE 영토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은 15분. 방어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어요. 패트리엇 발사대 6개 대기 중, 사드 레이더 가동, 아비엘 시스템 추적 모드 전환. 모든 게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집어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미국인 장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절차적인 말투였죠.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습이 진행 중이며 250개 이상의 표적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장교가 답했죠. 상황은 파악했다고 하지만 현재 규정상 직접 개입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사전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현 단계에서는 정보 공유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우리를 향해 수백 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정보 공유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40년 동맹국이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외쳤습니다. 미국 측 장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죠. 주UAE 미군 기지 인원들은 이미 대피 절차에 들어갔다고, 벙커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헤드셋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오마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미국의 답변이 어떠냐고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동맹.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매한 무기 시스템들. 함께 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형제처럼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벙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스크린의 붉은 점들은 이제 UAE 영토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 10분.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원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 막아야 했어요. 저는 명령을 내렸죠. 모든 시스템 독립 운용 모드 전환, 자동 요격 시스템 가동, 우선순위 표적 지정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시스템은 미국의 위성 정보와 통합 데이터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이 규모의 공격을 막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그 지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에서 하얀 연기를 뿜으며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가 뒤따랐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푸른 선들이 붉은 점들을 향해 뻗어나갔죠. 몇몇은 명중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막아도 끝이 없었죠. 알리가 외쳤습니다. 남부 섹터 방어선 돌파, 드론 20여 기 진입. 저는 예비 시스템 투입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스템이 가동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부 섹터도 포화 상태, 요격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고요. 그때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그리고 곧 연이은 폭발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해 보고를 요청했어요. 북동부 외곽 지역 일부 시설 피해, 하지만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외곽 지역.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그 지역은 바로 어제까지도 제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주요 시설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었으니까요. 오마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믿어왔던 시스템이,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의 파란 방어선은 점점 더 많은 구멍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건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평화로울 때의 약속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누가 옆에 남아있느냐가 진짜 동맹을 증명한다는 것을요. 미국은 우리 옆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벙커 안에 있었죠. 폭발음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줄어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통제실의 경보음도 이전보다 잦아들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공격 시작으로부터 45분이 지나 있었죠. 스크린의 붉은 점들도 이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첫 번째 공격 파동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는 오마르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체 피해 상황을 보고하라고요. 그가 각 섹터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보고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참담했어요. 아부다비 외곽 정유시설 3곳 피격, 두바이 인근 발전소 일부 손상, 북부 군사기지 경납고 파괴. 인명피해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최소 수십 명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알리가 상세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섹터별 요격 성공률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중앙방어구역 62%, 남부섹터 58%, 동부구역 54%. 숫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죠. 절반 정도밖에 막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으로 구축한 완벽한 방어망이라고 자신했던 그것이 이 정도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시스템 오류였을까? 아니면 공격 규모가 예상을 초과한 걸까? 아니면 미국의 지원이 없어서였을까? 수많은 생각이 뒤섞였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오마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장군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마르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구역별 피해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북동부 외곽 지역. 그곳의 피해 현황란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0. 제로였습니다. 저는 오마르를 다시 봤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마르가 답했어요. 그 지역으로 진입한 표적이 42개였는데 전부 요격되었다고요. 피해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터 전송 문제거나 보고 지연이겠죠. 저는 알리를 불렀습니다. 북동부 외곽 섹터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알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답했죠. 확인 완료했다고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모든 지역이 50에서 60%의 요격률을 기록하는 동안 단 한 곳만 100%를 달성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레이더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죠. 대형 스크린의 북동부 외곽 지역의 레이더 기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공격 시작 10분 후로 되감겼어요.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때였죠. 42개의 표적이 그 지역을 향해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파란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타이밍에 발사되었고 모두 명중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사라지면 즉시 다음 표적으로 전환되었죠. 마치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3분 만에 모든 표적이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 다른 어떤 교전 기록과도 달랐어요. 완벽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놓친 표적도 없었죠. 마치 시험장에서 모범 답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마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지역에 배치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마르가 계속 말했죠. 천공투입니다. 한국 시스템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 제가 어제까지도 무시했던, 보고서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주변부라고 치부했던 그 녹색 점들이 지금 완벽한 방어를 해낸 겁니다. 다른 모든 미국제 시스템들이 절반도 막지 못하는 동안 말이죠.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습니다. 전체 방어망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파란색 구역들은 대부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붉은 X 표시들이 피해 지점을 나타내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곳, 북동부 외곽의 작은 녹색 구역만은 완전했습니다. 단 하나의 X도 없었어요. 알리가 추가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 정확도는 99%, 요격 성공률은 100%, 그리고 반응 속도는 우리 시스템보다 3초 빨랐다고 했어요. 모든 수치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제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무시했던 시스템이 제가 믿었던 시스템보다 나을 수 있을까? 40년 동맹국의 기술이 중소국가의 기술에 밀릴 수 있을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미국 시스템은 절반밖에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오마르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국 측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거절 서류에 서명했을 때 그가 보였던 그 석연치 않은 표정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시스템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확신도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강대국의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 작은 나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실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알리가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요. 레이더에 다시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300개가 넘었습니다. 통제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했어요. 더 많은 시설이 파괴되고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시스템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오마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군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죠.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 측에 연락하라고.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어요. 한국 측 연락처를 찾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번호를 찾기 위해 서류 더미를 뒤져야 했죠. 오마르가 마침내 명함 한 장을 찾아냈어요. 김태준, 대한민국 방산 기술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신 담당관이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받았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낮은 톤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김태준이라는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현재 피해 규모와 다음 공격 예상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여러 시설이 파괴되었고 다음 공격은 30분 내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놀람이나 당황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팀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즉시라고요. 절차나 승인, 계약 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고, 본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김태준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움직이는 게 동맹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마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즉시 온다고요. 오마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죠. 계약은요, 승인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온다고만 했다고 말했어요.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미국은 규정을 운운하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와 절차, 승인과 의회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온다고 했습니다. 알리가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 파동이 이동 중이라고요. 예상 도달 시간은 25분.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가용한 모든 시스템 재정비, 탄약 재장전, 손상된 레이더는 백업으로 전환하라고 말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기 전까지라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통제실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졌어요. 스크린의 붉은 점들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320개. 첫 번째 공격보다 많았죠. 그때 통신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용 수송기가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한다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화 통화 후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벌써 도착했다는 건가요? 저는 즉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마르에게 지시했죠. 공항에서 여기까지 호위 차량을 보내라고요. 최우선 통과 권한을 부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마르가 즉시 움직였어요. 10분 후 본부 정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했다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어요. 김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군복이 아닌 작업복 차림이었죠. 그의 뒤로는 6명의 기술진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책임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서류만 다루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상황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죠. 통제실에 들어서자 김태준의 시선이 즉시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화면을 주시했어요. 붉은 점들이 다가오는 모습, 우리 방어망의 배치 상황,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의 피해 현황까지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몸짓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즉시 작업 개시였죠. 팀원들이 흩어져서 각 시스템 콘솔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건가요? 하지만 뭐라 말하기도 전에 알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장군님, 그들이 우리 레이더 데이터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준을 봤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보완하러 왔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독립 운용도 가능하지만 기존 방어망과 통합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당신들의 레이더 정보를 우리 시스템과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김태준이 시계를 봤어요. 5분이면 됩니다. 저는 놀랐죠. 5분이요. 우리가 미국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라고요. 김태준은 이미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태블릿 화면을 조작했어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어였지만 집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오마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요청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도착할 수 있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어제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되물었죠. 어제부터요. 그가 답했습니다. 정세 분석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기지에 팀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당신들이 요청하기 전부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도울 준비를 말이에요. 계약도 없이 요청도 없이 그저 필요할 거라는 판단만으로요. 한 팀원이 한국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김태준이 답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연동 완료했습니다. 이제 작전 통제권을 공유해 주시면 즉시 방어에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알리를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 상태가 정상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김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북동부의 작은 녹색 구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알리가 보고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전체 네트워크에 통합되었습니다. 방어 범위가 30% 증가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녹색이 파란색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상 도달 시간 3분. 통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천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서 요격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죠. 스크린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320개의 표적 중 280개가 격추되었어요. 피해는 최소화되었죠. 공격이 끝나고 통제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40개가 뚫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태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 시스템 배치로는 이게 한계입니다.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면 교체.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제 시스템을 한국제로 바꾼다는 뜻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7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승인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 승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시간 후 대통령궁에서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주요 강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까지요. 저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능, 첫 번째 공격에서의 완벽한 방어, 그리고 두 번째 공격에서의 높은 요격률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까? 저는 답했어요. 예, 그게 최선입니다. 현재 미국 시스템만으로는 이 규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체계 변경이 아니었죠. 40년 동맹국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중했어요. 하산 준장의 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한국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공격받을 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절차의 문제였을 겁니다. 지금쯤 워싱턴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절차의 문제. 저는 그 말을 삼키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절차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군사적 판단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었으니까요. 경제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의 30%가 미국 시장으로 갑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제부 장관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산 준장, 한국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죠. 만약 다음번에 더 큰 위기가 온다면요? 한국이 우리를 계속 도울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들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만큼의 영향력이나 자원이 없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없었습니다. 한국은 요청하기도 전에 왔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감정적 판단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산 준장의 우려도 타당합니다. 절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되 미국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두 시스템을 혼용하면 통합 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40년 동맹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반문했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건 괜찮습니까?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더 낫다는 걸요. 하지만 아무도 그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합시다. 한국팀에게는 임시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동시에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지 않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공격이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산 준장, 당신은 군인입니다. 정치적 판단은 우리 몫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명령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마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물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류되었다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본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의 안전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다는 걸요.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태준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가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공격이 오면 지금보다 더 클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방어 패턴을 학습했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맞다는 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약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왔습니다. 정부가 결정을 못 내려도 우리는 여기 남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를요.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동맹이라는 것을요. 미국은 벙커로 들어갔지만 한국은 여전히 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알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장군님, 레이더에 새로운 신호가 포착됩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또다시 붉은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죠.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답을 아는데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묻지도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 진짜 차이는 거기에 있었어요. 세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전 공격으로부터 겨우 6시간 후였어요.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수는 400개를 넘어섰죠. 통제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김태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장비로는 70%가 한계입니다. 130개 정도가 뚫릴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130개면 대재앙이었죠. 저는 다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의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마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표적 진입 시작, 예상 도달 시간 15분. 저는 전 시스템 가동을 명령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김태준의 팀도 즉시 전투 태세에 들어갔죠. 그때 통신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공항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대한민국 수송기 5대가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5대요. 김태준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에 변화도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겁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본국이 보낸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요.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왔습니다. 요청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즉시 착륙을 허가했습니다.
10분 후 보고가 들어왔어요. 5대의 수송기에서 추가 천공 발사대 12기와 기술진 60명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임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작전 투입이었죠. 김태준의 무전기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빠르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지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배치 지점을 지정해 주십시오. 저는 알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최적 배치 위치를 계산하라고요. 알리가 재빨리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스크린에 최적 배치안이 표시되었어요. 수도 아부다비 주변, 두바이 경제구역, 그리고 주요 에너지 시설 인근이었죠. 김태준이 그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이면 배치 가능합니다. 30분. 표적 도달까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태준이 답했어요. 첫 번째 파동은 현재 장비로 막겠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두 번째 파동부터 전력 투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통제실 전체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시스템 최대 출력, 표적 우선순위 재조정, 모든 가용 자원 투입이라고 외쳤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패트리어 시스템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곧이어 천공 시스템도 가동되었죠. 스크린에서 파란 선과 녹색 선이 동시에 뻗어나가며 붉은 점들을 향했습니다. 교전이 시작되었어요.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고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죠. 요격 성공 신호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뚫리는 것도 있었어요. 알리가 외쳤습니다. 남부 섹터 돌파, 표적 6개 진입. 김태준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팀원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추가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6개 중 4개를 더 격추했죠. 하지만 2개는 막지 못했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 들려왔어요. 첫 번째 파동이 지나갔습니다. 요격률은 73%였어요. 예상보다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100개 이상이 뚫렸습니다. 피해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곽 지역 여러 곳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많은 장비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김태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지금 배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마르가 보고했습니다. 추가 부대 배치 90% 완료.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UAE 전역의 지도에 새로운 녹색 점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새로운 방어 거점이 생겨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레이더에 다시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파동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500개가 넘었죠. 통제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태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알리가 외쳤습니다. 전체 시스템 통합 완료, 방어망 100% 가동. 스크린의 녹색 영역이 이제 파란색 영역만큼이나 넓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방어망이 구축된 겁니다. 표적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요격 미사일이 쏟아져 나갔습니다. 파란색과 녹색 선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죠.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붉은 점들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격추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70%, 80%, 85%.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알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요격률 92%,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마치 지워지듯이 사라졌죠.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외쳤어요. 전 표적 격추 완료. 98% 요격 성공. 통제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오마르를 봤어요. 그도 같은 표정이었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결정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 결과였어요. 김태준이 팀원들과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들은 승인도 없이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보낼 수 있습니까? 김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움직이라고요. 승인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처럼 큰 영향력도 없고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작은 나라. 제가 어제까지도 무시했던 그 표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우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큰 나라는 벙커에 숨었지만 작은 나라는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오마르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물었죠. 뭐라고 합니까? 오마르가 답했어요. 한국의 전면 지원 투입을 사후 승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후 승인이라니요. 김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있든 없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녹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방어망이 UAE 전역을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녹색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죠. 알리가 보고했습니다. 추가 표적 징후 없음, 상황 안정화 중입니다. 통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안정화는 착각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소강 상태 후 네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혼란스러웠어요. 표적 신호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알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신호 패턴이 불규칙합니다. 실제 표적과 기만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사방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었죠. 김태준이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전자전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레이더 교란과 기만 신호를 동시에 쏘고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죠.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김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동이라니요? 사람이 직접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계가 속으면 사람이 봐야 합니다. 오마르가 외쳤습니다. 표적 진입 시작. 하지만 시스템이 목표물을 낙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 요격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미사일 발사대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적을 찾지 못하는 채로요. 김태준이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팀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 앉았어요.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키보드와 조이스틱을 동시에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표적을 추적하고 있다는 걸요. 자동 시스템을 끄고 수동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한 명의 기술진이 한 대의 발사대를 직접 조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수동 발사였어요. 하얀 연기를 뿜으며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죠. 몇 초 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명 중이었어요. 알리가 외쳤습니다. 격추 확인, 실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초당 여러 표적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씩밖에 할 수 없었죠. 표적은 수백 개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김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인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의 기술진도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우리 기술진들은 이런 수동 교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배우는 겁니다. 저는 알리를 불렀습니다. 가용한 모든 기술 인력을 집결시키라고 명령했어요. 10분 후 통제실에는 30명이 넘는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김태준의 팀원들이 그들을 각 콘솔로 안내했죠. 한국 기술진 한 명이 UAE 기술진 옆에 서서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동작과 화면으로 보여줬어요. 레이더 신호를 읽는 법, 기만체와 실제 표적을 구분하는 요령, 수동 조준 방법까지요. UAE 기술진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한국 팀원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함께 첫 발사를 했죠. 미사일이 날아갔고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UAE 기술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나둘씩 더 많은 사람이 수동 조작에 합류했습니다. 통제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 조이스틱을 쥔 손, 발사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모든 게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중앙 콘솔에서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그는 각 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표적을 배분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움직였죠.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통제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벅찼습니다. 표적이 너무 많았어요. 일부는 놓칠 수밖에 없었죠. 알리가 외쳤습니다.
서쪽 섹터 표적 3개 돌파, 주요 시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발전소 방향이었습니다. 김태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 섹터의 콘솔로 달려갔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UAE 기술진 옆에 쪼그리고 앉았죠. 그리고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소통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의사소통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명중했어요. 두 번째 발사. 이것도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표적이 너무 빨랐어요. 이미 방어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죠. 김태준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어로 급하게 뭔가 외쳤어요. 멀리 배치된 다른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각도가 까다로웠어요. 표적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거든요. 미사일이 추적했습니다. 표적이 회피 기동을 했어요. 하지만 미사일도 따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명중했습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이미 다음 표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고 계속해서 판단해야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사람들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발사 버튼을 누르고 표적을 추적하고 동료와 소통했습니다. 한국 팀원 한 명이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집중한 탓이었어요. 옆에 있던 UAE 기술진이 그를 부축했죠. 물을 건넸고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걸 사람이 해내고 있었죠.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마르가 보고했습니다. 표적 잔여수 50개 계속 감소 중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김태준이 다시 중앙 콘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그가 전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발사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남은 표적들을 향해 집중 사격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이 폭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알리가 외쳤죠. 전 표적 격추 완료.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해냈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UAE 기술진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악수를 청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악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다고요. 저는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걸 훈련합니까? 김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가정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완벽한 자동화를 추구했어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기계를 믿되 사람을 더 믿었어요. 자동화를 추구하되 수동 전환을 항상 준비했죠. 그래서 기계가 멈췄을 때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님, 오늘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오마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기계가 멈췄을 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요. 저는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UAE 기술진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땀 흘리고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이었죠. 김태준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끼리 한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전투는 계속될 거고 그들은 계속 준비할 겁니다. 멈추지 않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어요. 적들도 깨달은 것 같았죠. 이 방어망은 뚫을 수 없다는 걸요. 통제실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했지만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팀은 여전히 UAE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UAE 기술진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죠.
매일 아침 통제실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김태준은 자신들의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르쳤죠. 시스템 작동 원리부터 정비 방법, 수동 조작 기술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마치 동료를 키우듯이요. 어느 날 저는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이렇게 다 가르쳐도 됩니까? 김태준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은 담담했죠. 기술은 나누면 발전합니다. 혼자 가지면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팔았지만 절대 속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블랙박스였죠. 고장나면 미국 기술진을 불러야 했고 우리는 늘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함께 성장하기를 원했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국가방위 체계 재편에 관한 발표라고 했죠.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는 거였어요. 사흘 후 대통령궁 대연설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강요들, 군 지휘관들, 외교 사절단, 그리고 언론까지요. 저는 앞줄에 앉았고 제 옆에는 김태준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대통령께서 원고를 보지 않고 말씀을 시작하셨죠.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셨죠.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동맹이란 계약서가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의 약속도 아닙니다. 진짜 동맹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누가 우리 곁에 남아있는가로 증명됩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김태준을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한나라가 물었습니다. 승인이 어떻게 되느냐고.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지만 다른 한나라는 묻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요청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팔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러 온 게 아니라 목숨을 걸러 왔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대통령께서 손을 들어 조용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을 체결합니다. 우리의 국가방위 체계는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어요. 동맹국을 바꾸는 역사적 선언이었죠.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김태준을 향해 손짓하셨어요. 김태준이 일어나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죠.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국가입니다. 형제. 그 단어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마르가 제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묻지 않고 달려옵니다. 형제는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웁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귀가 조금 붉어진 게 보였죠. 그도 감동받은 거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김태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특히 다른 중동 국가 대표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미국 대사도 왔습니다. 그는 김태준과 악수를 나눴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죠. 김태준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저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불빛들이 꺼질까봐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게는 규정이 우선이었어요. 승인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처럼 힘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행동으로 신뢰를 쌓을 수는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준이 답했어요. 남은 팀원 일부는 여기 상주할 겁니다. UAE 기술진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요. 저는 놀랐죠.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김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형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제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마르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장군님, 통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또 공격입니까? 오마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국경 너머에서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휴전 협상을 요청한다고요. 저는 김태준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미소 지었죠.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 방어망은 절대 뚫을 수 없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정식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UAE는 단 한 명의 추가 사상자도 내지 않고 전쟁을 종료했죠.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기술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의 결과였어요. 끝까지 남기로 선택한 사람들, 묻지 않고 행동하기로 선택한 나라, 형제가 되기로 선택한 관계의 결과였죠.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파란색보다 녹색이 더 많았어요. 그 녹색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지킨 건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김태준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의 팀원 중 10명은 UAE에 남기로 했어요. 김태준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님.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형제로 인정하는 호칭이었죠. 김태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통역관이 번역해줬습니다. 동생. 그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떠나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될 거라는 걸요. 형제는 거리로 나뉘지 않으니까요.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UAE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였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형제였죠.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한국 시스템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읽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모든 걸 배웠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형제가 있었으니까요. 묻지 않고 달려올 형제가요. 전쟁은 기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도 계약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승리는 끝까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우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